네, 안녕하십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수성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 행정편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행정편제는 단순히 중앙이나 혹은 지방에서 단위를 어떻게 삼아서 사람들을 다스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하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조건들, 수성에 살던 사람들의 조건들은 어떤 조건 속에서 살았는가? 우리가 자연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이 있고 내가 있고 그리고 들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관계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그런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떠한 흔적들이 선사시대부터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는 문제를 짧은 시간에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자료가 허용한 한도에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가급적 자료에 근거해서 그 삶을 한번 다시 되짚어보자, 복원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자연과 어떻게 함께 살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았는가의 구체적인 모습을 좀 따져보자 하는 겁니다. 보통 이걸 얘기할 때에 문헌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고고학적 성과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성과라고 하는 것은 발굴이라든가 기타의 방법들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복원을 하자 하는 뜻입니다. 고고학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1000년 혹은 2000년 전의 얘기를 하려면 무엇인가 근거를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되게 이런 관심들입니다. 유물이라든가 혹은 유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유물이나 유적이라는 것은 대체로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로 되는 것들이죠. 살던 유적들, 집자리라든가 혹은 집이 있으면 더 좋겠죠. 집이라든가 혹은 도구, 살면서 어떤 것들을 만들었었는가. 그 도구는 여러 도구가 있을 겁니다. 생산할 때 쓰던 도구도 있을 것이고, 부엌에서 칼질할 때 쓰던 도구도 있을 것이고, 음식 만들 때 쓰던 도구도 있을 것이고, 또 담는 용기들도 있을 겁니다. 그릇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살았던 흔적도 있지만 죽었다는 흔적도 있습니다.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를 삶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 무덤들, 각종의 옛 무덤들, 한자로 고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무덤들을 보면 그 무덤 자체도 그 근처에 사람들이 살았음을 뜻하지만 무덤 안에 남았었던 여러 가지 유물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보고 가까운 칠곡에 있어서는 농사 지었던 흔적도 발견하게 되죠. 고학적 성과가 기술적 성과가 높아지면 이전에 못 보이던 것들, 그런 것들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최근에 봤었던 것들 보면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지중해 바다라든가 혹은 다른 나라의 바다 밑에 있는 유적들, 유물들을 보는 방식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마 이전에 제가 봤었던 이태리 고분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탕광에서 쓰던 보일링 방법을 통해서 아래를 고분을 뚫고 들어가서 그 고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서 확인하는 것, 그 기술적인 것을 봤을 때 깜짝 놀라는 것 이상으로 최근에 봤었던 자료들은 직접 바닷물 밑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물이 없는 것을 영어로 드레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물이 없으면 어떤 유적들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그래픽으로 구성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이전에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직접 유물을 대하고 파내고 닦고 보관하는 것 말고도 현대의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그런 유적을 찾아내고 유물을 찾아내는 것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모두 이전에 살았던 흔적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흔적들 가운데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톡이라든가 혹은 도구라든가 살았던 집자리, 쥐락지라고 얘기하는 마을자리들,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던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의 삶에 영향을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이 신천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신천뿐만 아니라 신천 인근의 산 그리고 그 모강,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쳤죠. 그 신천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항공사진인데 죄송합니다. 비행기 뜬 게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이 모습을 보면 북구 상격동 모습들이죠. 금호강이 들어오고 신천이 나가는 여기 이 모습이 상당히 정비가 되어 있지만 이 기본 흐름은 바뀌지 않았죠. 오랜 시간. 그다음 사진 보죠. 네, 이것은 경유역으로 되어 있는데 칠성동 쪽에 중간쯤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흘러가는 직선은 아니죠. 이렇게 곡선을 이뤄가지고 내려가는 모습. 신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가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에 지금은 현대적인 도시가 들어와 있죠. 이전에 대구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다음 이것은 아마 허브힐스라고 썼는데 가창 쪽에서 여기 주암산이고 신천을 보면 이 신천이가 표기됐죠. 이 모습이죠. 이 흐름이 그대로 유지됐던 겁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성못입니다. 수성못.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수성못이고 여기가 두산동 고분골이 있는 곳이고 여기에 고인돌이 있었고 이쪽 너머에 봉수대가 있고 이쪽으로 파동 바위그늘이 있고 여기로 올라오면서 마을이 조성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이 신천이 흘러내려오면서 신천을 중심으로 해서 상류, 가창의 고인돌 군들이 있고 현재 남아있는 걸로만 봐도 가창의 고인돌 군들이 수십 기가 남아있고 내려오면서 삶의 흔적들이 파동의 바위그늘, 그 셰페어라고 부르는 바위그늘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리겠지만 여기에 발견됐고 그리고 이건 일제 때 만든 수리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수성못이죠. 수성못은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더 오래된 것들이 이 벌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고분들, 이 고분이 상당히 많은 그 고분들이 발견됐는데 이게 이 고분 자체의 중요성이라기보다도 고분을 이 정도 규모를 형성했었던 이 인근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이 흘러넘치면서 결국 퇴적되어 있는 그런 농토들을 만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사진 없죠? 넘어가죠. 예, 선사시대 것부터 먼저 잠깐 보고 시각적으로 보고 보죠. 파동의 바위그늘 유적입니다. 좀 청취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바위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위에 한쪽으로 바위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밑에서 몸을 숨길 수 있는 것, 쉴 수 있는 것 이런 형태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굴이라고 하면은 막혀져 한 곳만 뚫려져 있고 다른 곳이 막혀져 있지만 바위그늘은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늘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것은 강화의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의 형식을 놓고 뭐 바둑돌 그 바둑판 모양, 뭐 기반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고인 겁니다. 이 돌을 고인 것이 이게 고인인 거죠. 지석, 묘. 그럼 묘인데
지석이다. 고인묘다 하는 거죠. 돌을 고인묘다. 이거 고인 것이고, 이것이 뚜껑돌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고인 부분이 지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위에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지하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고인돌이 이런 규모, 커다란 판석 모양이 아니고, 작은 돌로서 고이기만 하고, 이 아래에 옹관이라든가, 혹은, 시신을 묻을 수 있는 장소를, 공간을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거 크게 봐서는, 이렇게 위에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밑에 받침 고인돌이 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바로 밑에 고인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아시죠? 이거는 제1교회, 가장 제1교회 뒤에 있는 다른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고인돌 군입니다. 이게 여러 개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럼 청동문이죠. 대구 청동문들. 청동기 시기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청동기는 바로 이런 것들. 이게 사실 뒷면, 앞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양들은 이 사실 뒤에 있고, 청동 거울 같은 경우는 그 앞면은 아무것도 없죠. 거울이 되면 뭐 튀어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마 성경에 나온 규절을 생각할 텐데, 너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흐리지만,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바로 얼굴을 보듯, 요새 비대면, 대면 얘기를 하는데, 대면하듯이 볼 것이다. 뚜렷하게 볼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온 것은, 그 시기의 거울이라는 것은 불투명합니다. 바로 명확하게 상을 전달해 주지 못하게, 반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죠. 바로 이런 것들 뒷면 뒤집으면 거울로 쓸 수 있는. 이 용도가 거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청동 거울의 경우는 그 앞뒤를 잘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에서 발굴된, 수습된 게 청동입니다. 네, 그 다음. 토기들이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건 다시 복원한 겁니다. 조각들을 복원을 해서. 이런 거. 귀도 있고, 손잡이도 달려있고, 아고리가 넓고, 높은 모양의 토기. 이 삶의 흔적들입니다. 팔달동 토기 이렇게 명명한 그 다음입니다. 네, 이건 유명한 산산 농경이죠. 이건 왜 유명한가 하면은, 요 사진, 요것 때문이었습니다. 농구를 이렇게 힘주고 있는 요 문양 때문에. 그래서 제목이 삼사 농경문 청동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 무늬가 있는 청동기. 이거는 수성목 요 동박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두산 오거리에 있는 그 두산 고분군 자리입니다. 이게 수성못이죠. 왼쪽에 보이는 것이. 네. 그 다음 사진 봅시다. 네, 좀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죠. 수성못하고 두산동 고분군하고. 여기가 신천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 이건 옥수동, 시지동, 매호동, 그쪽에 사월동, 지성묘골이라고 알려져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이건 상동이죠. 예. 상동 지성묘. 수성모 옆에 그 어린이들 유기장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 뒤에 몰래 숨어 있는 지성묘들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 예,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진들이죠. 그 다음. 예, 이거 왜 우리 보여드린가 하면은 발굴 현장입니다. 상동 지성묘건 발굴할 때의 사진입니다. 위에 뚜껑도를 드러내면 이러한 것들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것이 각각 유구, 남은 것들인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관을 얘기할 때 관곽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이 있고 관 둘러싼 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판석으로 크게 만드는가 아니면 작은 돌로 쌓아서 만드는가, 이것이 다 무덤 자리들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매장의 무덤의 흔적들이죠. 이런 것들이 발굴되고 나중에 복원을 해서 그 위에 뚜껑돌을 다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인돌, 엄청나게 큰 돌을 움직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자, 가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창이 고인돌로부터 시작해서 이 상동 혹은 저 중동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저 넘어서 대구시에 이르기까지 선사시대의 고인돌들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인돌이라고 하는 그런 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도대체 누구고 만든 사람 누군가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대로 고인돌을 만들게 된 사람들은 고인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멀쩡하게 산 사람들을 부려서 만들게 됐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명한 명제죠. 죽은 자가 산 자를 부렸다. 들어가 있는 자는 죽은 자인데 어떻게 산 자를 부렸을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말 중에 하나가 권력의 승계입니다.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파워, 권력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권력이 그를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인돌은 한 곳에 수십 기가 몰려 있습니다. 이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 권력자인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집단 감염살, 이런 설도 나왔지만 이것은 이 시기에 이런 유적이나 유물들이 기록에 의해서 이것은 이런 뜻으로 세웁니다.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인돌이 있는 거죠. 엄청난 규모의 도저히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다시 얘기하면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 사회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마을 사람이었건 아니면 붙잡아온 노예이었건 간에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이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덤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곳에 무덤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지석표, 지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표지석 얘기를 하죠. 표지석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모임 장소를 얘기한다. 또 하나는 제단이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큰 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의 지혜, 이것이 또 발달한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무덤을 만들었네 이겁니다. 죽었으면 갖다 버리든지 올려두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든지 하면 될 텐데 무덤을 만들었네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과 같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몸은 땅에 돌아가서 썩어질 것이지만 혹시 있을 영혼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얘기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 간에 삶이 여기서 끝났지만 이 삶을 정리하는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장법이라고 얘기하죠. 묻는 법, 방법이 생겨요.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구덩이를 파고 돌로 구덩이를 보호하는 돌로 돌쌓기를 하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장법이 발달해요. 우리가 봤던 건 땅 밑에 파묻은 거죠. 요 죄를 보면 밑에 파묻은 거죠. 또 어떤 데 보면 동물 속에 묻히기도 하고 매장하는 방법이 있죠. 저기 몽골이나 이런 쪽에 보면 또 사막에 모래에 묻고 말을 달려서 있는 흔적을 감추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화장도 있지 않습니까? 화장. 불태워야 화장도 있고 수장도 있죠. 물에 띄워버립니다. 풍장도 있습니다. 지금 서남해안 이쪽에 지금 일부 아직도 남아있고 거의 이제 없어지고 있죠. 풍장이 있죠. 풍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돌아가시면은 자기 농토의 한 구석이든가 하는 곳에 막을 짓고 거기에
시신을 모십니다. 그래서 시신이 육탈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수습을 해서 이것이 1차장이면 2차장은 또 무덤을 다시 씁니다. 이 풍장이 우리의 경우에 얼마 전까지도 보고가 되고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티베트로 알려지는 조장 같은 경우는 있죠. 새가 시신을 거두어 가는 조장. 여러 가지 방식들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점차 자신의 삶, 자신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인들,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곳에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네. 그리고 삶을 끝냈을 때에 한 곳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고인돌 같은 것을 세워놨다 하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물론 냉천리에는 그런 고인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냉천리 유적이 있습니다. 살았던 흔적들 이런 것이 있기도 합니다. 수성고에 있는 이런 흔적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의 중료, 상료 그리고 저 옥수천 주변 이곳에 신석기부터 청동기 시대에 해당되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처음 봤었던 건 아까 파동의 바위그늘 유적이죠. 바위그늘 유적인데 여기서는 몇 가지의 유물들이 수습되긴 했지만은 확정적으로 이것은 어느 시대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거기서 신석시대의 것이라고 짐작되는 추정되는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유물들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보고서라든가 각종 보고된 내용들을 보면은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토기편, 무문 토기편이라는데 한자가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기에 무늬가 있었던 것도 있고 무늬가 없었던 시기도 있고 또다시 무늬를 새겨넣는 시대도 있고 그런 걸 놓고 몸은 토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토기라는 건 뭐예요? 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든 겁니다. 여기 주목을 해야죠. 사람들이 그릇을 만듭니다. 뭔가 저장을 하고 있다는 것, 담는다고 하는 것, 당장에 사용하고 당장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뒷시간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런 그릇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삼국시대의 토기편, 고려나 조선시대의 자기편까지 많은 것들이 발견됩니다. 하여튼 삶의 흔적이라고는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두산동 고분군 학자들에 의해는 80여 기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80여 기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봉분 그 위에 이렇게 봉분이 흔적을 찾을 만한 것도 한 30기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에게 좀 자문을 구했더니 그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80기의 무덤 자체가 별거라고 생각합니다. 80기 한 곳에 사람들이 무덤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무덤을 쓸 만한 사람들의 마을이 규모가 이 인근에 틀림없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놓고 어떤 학자들은 대구에 있었던 가장 선진적인 세력들, 비산동이라든가 내당동 세력들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인근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물로 지정됐었던 상동고인돌이 있죠. 아까 봤었던 발굴 과정을 봤었던 상동고인돌이 있습니다. 상동고인돌에도 신석기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토기편들이 발견됐습니다. 빗살무늬 파편이나 울추가 발견됐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았지만은 신석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 도구상의 특징이 있죠. 하나는 돌을 갈아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 고석기 시대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돌에 힘을 가해가지고 떼어낸
조각 혹은 그 문돌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지만 신석기는 그 돌들을 갈아서 여러 종류의 도구를 만들고 또 한편 토기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을 신석기에 있어서의 유물성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돌검이라든가 돌로 만든 화살촉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여기 상동 고인돌에서는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은 중동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면 상동 청동기 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상동 청동기 마을, 그건 역시 상동기 시대로 해당되는 유적지이고 내부에서 돌칼이 출토됐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시대를 상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봤지만은 서울동 지성묘군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의 분포랍니다. 사람이 살만한 지역이죠. 옥수천 얘기도 했지만 금호강도 멀지 않은 곳에 있고 가까운 곳에 사람이 살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간돌검이라고 얘기하는 마제석검, 돌로 갈아서 만든 칼이라든가 화살촉이라든가 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이 고대 시기에 이전에 고대 시기 초기라고도 보여지고 선사시대로부터 고대에 들어가는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중세 시기 들어와가지고 역사 시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 흔적들이 있는데 그 흔적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천과 금호강이 우리 삶의 흔적을 알려줍니다. 강이 있으면 한편은 골치 아픕니다. 건너가야 되니까. 건너가는 곳에 어떤 곳이 건너가기 좋은 곳인가 적절한 곳을 정해서 우리가 나루로 만듭니다. 진. 거기에 사람을 두죠. 진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루를 관리하는 사람을 둬서 관리를 하기도 하죠. 금호강과 신천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특히 금호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은 금호강이 흘러나가는 곳을 따라서 나루가 생깁니다. 몇 군데의 나루들이 수성구와 관련된 나루들입니다. 칠곡 방향으로는 금호진이 있었고, 경산 방향으로는 검정진, 그리고 신령 방향으로는 전탄에서 건넜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루들이 있었고, 이 나루를 교통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강이 있으면 그걸 통해 가지고 물화가 운반되고 문화가 전파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방해하는 요소니까 그것을 건너는 방법들이 만들어집니다. 조선시대 좀 뒤늦은 기록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건넜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갈수기,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그래도 강물이 좀 줄어드니까 그때는 널다리, 나무다리를 만들어서 건너다가 봄에서 여름쯤 되면 물이 넘치게 되면 배를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호강을 건널 때도 나무다리를 한 곳에서는 만들어서 건넜구나. 그 나무다리가 있었던 곳에 해당하는 근처에 재현, 그것이 판교제였던 걸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판교제라고 하는 뚝이 있었어요. 저수지가 물을 담아가는. 전국에 판교가 많습니다. 판교, 널다리입니다. 그야말로 간단하게 강을 건널 수 있는, 내를 건널 수 있는 그런 다리들을 만들어서 건너기도 하고, 배가 있으니까 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 관에서 돈을 좀 비축해가지고 배 만드는 데서 보태 쓰기도 하고, 교목동 쪽에서도 일정하게 특별히 돈을 좀 냈어야 됩니다. 그런 기록들은 조선 후기의 읍지 등에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그 나루가 또 중요하죠. 사문진, 나중에 사문진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문진 같은 경우는 19세기 후반에 보면 배 건너가는데 선세를 성냥, 3냥을 받았습니다. 무태지는 2냥. 그리고 농선의 경우에, 농선 때문에 오고 가는 배들은 5전, 거의 형식적인 돈을 받았죠. 그런 돈을 받아가면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규제를 하게 됐지만 삶의
지혜가 만들어지고 도움이 됐던 것이 바로 이런 금호강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 그리고 사는 데에 경제적인 도움을 어디로부터 받았을까? 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 살펴보면 대구에는 여러 성씨들이 살았죠. 우리는 대구의 성씨보다도 아마 관심이 수성의 성씨들일 겁니다. 대구의 성씨도 많지만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하는 지지서에 보면은 수성의 성씨가 나옵니다. 인씨, 나씨, 조씨, 해씨 이런 성씨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록됐다는 것은 주요한 세력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수성에 살고 있었고 그 뒤에 또 대고지라든가 대고읍지라든가 하는 거 보면은 여러 성씨들이 등장합니다. 요씨, 장씨, 최씨, 신씨, 고씨, 정씨 이런 성씨들 이런 여러 성씨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구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수송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표 하나 가지고 우리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변동표가 있을 겁니다. 예. 더 많은 기록들이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대구와 이거 다른 데 아마 기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된 건. 수성에도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대구의 그 인구 변동을 보면은 하나는 1425년이고 다 18세기, 19세기의 자료들이죠. 각종 읍지라든가 지지서에 나오는 인구수입니다. 요 앞이 호수, 기가 남과 여, 그 다음에 인구수, 그리고 어디에 실린 것이라는 정보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료입니다. 근데 이 숫자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신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대체적인 추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조선 전기에 있어서 일정한 시기까지는 인위적인 편성호를 씁니다. 삼가 위 일호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세 집을 하나의 호로 편성하는. 그래서 호수를 가지고 판단할 때 이것이 자연호, 보통 살고 있는 집집마다의 호수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선초에는 대체로 1200호 정도의 인구수는 10,000명이 안 됐을 정도였었는데 18세기 넘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인구수가 6,000. 그래서 대체로 보면 19세기까지가 5,600, 적을 경우는 5,600에서부터 6만이죠. 5만에서 59,000에서 6만 1,000 정도, 여기에 6만 1,000이 나오죠, 정도가. 이런 정도의 전체 대구의 인구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수성의 인구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수성의 인구 변동을 보면은 이 자료는 제가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하나의 자료는 호구총수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호구총수에 나오는 1789년의 통계를 하나 땄고, 요 원호, 구수, 남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앞에 자료가 1789년 자료고 뒤에 호수와 인구수가 1872년 자료입니다. 대구부사에 나와 있는 비교하느라고 또 두 자료를 썼습니다. 보시면은 대개로 집은 한 450 정도에서부터 이거 제일 많이 살죠. 적게는 한 220, 30 정도의 집이고 구수로 봐서는 여기가 제일 많죠. 2만 명. 2,000명이죠. 2,000명. 죄송합니다. 2,000명. 눈이 흐리네. 2,000명 정도에서 적게는 950명. 남자 여자 보면은 대부분의 면에서 여자 수가 많습니다. 여성 수가 많습니다. 남성 수가 적고. 그래서 1789년에서 1872년까지의 인구의 변동을 보니까 대부분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감소해요. 감소폭이 굉장히 큽니다. 수북 같은 경우는 464명이 감소합니다. 딱 한 군데 늘어나죠. 상수남, 어디입니까? 아까 봤었던 우럭 쪽입니다. 우럭 쪽에 이때 늘어나고
다른 것에 다 감소를 합니다. 되게 퍼센테이지를 잡아보니까 수성에 사는 사람들, 1789년에 대구 인구에서 수성에 사는 사람들은 15% 정도, 그리고 호당 인구가 한 4.5명 정도였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1872년도에는 그 퍼센테이지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4% 정도로 계산이 되니까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수성의 인구는 대구 전체 인구의 14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1872년에 가서 수북에서 무척 많이 감사했다는데 전체적으로 912명이 감사합니다. 912명. 이 912명이 감사한 것은 9.7% 정도가 감사한 겁니다. 굉장히 큰 비율입니다. 10% 정도의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줄어버린 겁니다. 이 이유는 달리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왜 이렇게 감소를 했는지. 그리고 수국면, 아까 463명이라고 했죠. 22.2%. 이거는 수국면이라고 하는 주요. 아까 수국면 봤죠? 범어라든가 만천도, 효목동 이쪽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줄은 겁니다. 혹시 범어 역촌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 상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일일 겁니다. 이런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규모였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의 각 동이 어느 정도 인구였는가 하는 걸 살펴볼 수 있는 그 자료일 겁니다. 그러나 대구에는 여러 장시들이 있어가지고 장에서 장으로 옮겨가면서 물화들이 유통되고 그래서 살죠. 전근다라고 해서 마을에서 모두 생산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 살고 이러진 않습니다. 자기 마을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을에 있어서의 완결성 혹은 충족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산하는 걸 사다가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대단히 많은 장시가 있었고 그 장시마다 지방관에 나가서 세일을 받습니다. 다 세일을 해요. 누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 오래된 그 외국의 농담이죠. 세금 없는 곳에 살고 싶다. 세금 없는 곳에 나라 없다. 뭐 이런 거 있죠. 나라하고 똑같이 바꾸고 싶은 것이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를 버릴지언정 세금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국가가 있는 곳에 항상 세금이 있습니다. 그 세 장시에도 있습니다. 장시는 조선시대 지방시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와 관련된 수성 쪽에 있는 장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어장이 하나 있었고 오동원장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두 개는 18세기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세기에서는 금폐, 지금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시도 시대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보이죠. 그 장시에 유통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길목 중에 하나가 이 각 장시들인데 하나가 사문진 같은 나루죠. 사문진은 단순한 나루가 아니고 낙동강을 타고 들어오는, 지금으로 봐서 경남 쪽 그 물화들이 들어오고 특히나 외물, 일본제, 메디제펜, 이 물건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옛 이능사터, 그 옛 이능사터에 창고에 두었다가 실어서 작은 배로 바꿔서, 왜냐하면 낙동강이 올라가면서 수심이 옅어지기 때문에 그 배 바닥은 평져야 됩니다. 평평해야 됩니다. 아래까지 올라올 때는 뾰족한 밑바닥이 첨저 형태, 뾰족한 배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규모를 좀 작게 해가지고 끌고 올라갑니다. 사문지는 그런 곳입니다. 다시 하면 외국의 물화가 들어오고 아래지방의 물화가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대구로 들어오죠. 그 길이죠. 피아노 들어올 때에 이곳을 들어왔다고 해서 얼마 전에 피아노 100대를 놓고 연주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이런 겁니다. 그곳이 그렇게 사문나루가 낙동강 중에 물화의 유통지로서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것이 유속이 굉장히 빠른 데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풍력밖에 없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당길 수밖에 없고
사람의 힘을 동원해서 당길 때 어떤 사람을 동원했을까? 성주에 있는 승려들을 동원했습니다. 성주에 있는 사찰에 있는 승려들을 동원해서 통지를 하면은 사문 나루에 가서 가사장상을 벗어놓고 밧줄을 걸어서 당겨야 됩니다. 16세기 일기에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집안에 유명한 수영하고 잘 알고 있는 어르신한테 편지를 쓰죠. 또 나오라고 합니다. 좀 빼달라고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목자 얘기죠. 이문건의 목자 얘기인데 그런 정도로 그곳에서의 노동력은 성주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인근의 노동력도 동원 되겠죠. 승려의 노동력 동원해서 걸어서 당기던 것. 그래서 이름이 사문나루가 된 겁니다. 사문은 스님을 뜻합니다. 승려를 뜻하는 거죠. 모래벌이 많아서 사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승려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운영을 하던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들이 많죠. 얘기한 대로 신천을 통해서 내려오는 물들, 또 범어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물이었는데 이 물이 필요하니까 대구 전체도 그렇고 수성도 그렇고 물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 신천에 제방 썼던 것은 너무나 유명한 얘기가 되죠. 그건 누가 썼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판관이 쓴 겁니다. 판관. 부시장이죠. 부시장. 이서라고 하는 분, 이공 그분이 방모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 방천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방천시장도 있고 방천동도 있고 그런데 내를 막아가지고 물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하게 됐기 때문에 뚝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토도 마련했고 사람도 지정해가지고 관리하고 뚝이 무너지지 않게 수성구로 보면 연관되는 하수서면이 수성이었었죠. 그 하수서면에서 동상면에 걸쳐서 한 10리에 걸쳐서 숲을 조성합니다. 조선 후기에 숲이 읍지에 2개가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칙성이고 하나는 동화숲 뭐 이런 것이고 하나가 이 신천숲입니다. 이게 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1832년에 수성 소재의 재현들, 뚝들을 보면 엄청난 규모의 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읍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런 이제 수북 쪽, 지금 얘기를 하자면 지산동으로부터 두산동 이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범물동, 황금동, 황청동 이쪽에 이르는 곳에 뚝들이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긴 것, 큰 것도 둔동제라고 해서 1429천. 그게 두 번째네요. 범어에 있던 범어제가 1787초로 제일 깁니다. 이런 대규모의 재원들을 수축을 하고 있었고, 네, 저쪽 하수남 쪽, 상수남 쪽에는 한 군데가 딱 복구가 되고, 상수남 쪽, 지금 같은 쪽이죠. 오히려 하수서 쪽, 우리 내 건너서 저쪽 봉덕동 이쪽에 몇 개의 뚝이 있었던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조선 후기에서 여러 가지 기록들에서 일성록이라든가 이런 기록이 없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뚝들을 관리를 하고 있었고 농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 농토가 있어서 농토에 물을 대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두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마을에서 마을살이를 하고 있었는가, 이 수성에 해당하는 마을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각종의 마을들을, 요거는 나간읍성에 있는 마을이죠. 나간읍성에 읍성 내에 이렇게 마을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은 크게 해서 2가지가 있습니다. 읍성하고 산성이 있죠. 산성은 주로 피난처로 쓰죠. 읍성은 사는 곳으로 씁니다. 도시입니다. 도시 안에 이렇게 마을들이 형성됩니다. 뭐 민속마을 이런 말을 쓰지만 한때는 민속마을
용어를 쓸까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죠. 왜냐하면 민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선시대는 낮춤말입니다. 민중, 민초 낮춤말입니다. 높임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두 가지 있습니다. 인과 민. 인으로 부르는 사람은 높은 사람입니다. 민은 낮춤입니다. 높은 사람 부를 때는 단위도 달라. 인원이죠. 민은 뭐예요? 면 아니면 부입니다. 단순히. 그래서 민속마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 반대합니까? 그 안에 살고 계신 양반의 후예께서 반대하십니다. 우리가 왜 민이냐? 양반이지. 반상 생각이, 반과 일반 상한, 양반과 상한 생각이 철저한 사람은 이 말이 그렇게 탁탁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봅시다. 예, 이거는 무풍상거리예요. 전라북도입니다. 이 산간에도 이렇게 길을 따라서, 왜냐하면 마을에 고립되어서 살기도 하지만 산간이라 하더라도 다른 곳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교통이 돼가지고 살기를 바라죠. 산간에 있는 마을. 그 다음 역시 산간에 있는 마을이죠. 동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경상남도 산청군입니다. 전국에 여러 군데 이거는 안동권이에요. 임청각길인데 요 숲이 이어집니다. 안동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법흥동에서부터 시내까지 이어진 이 숲은 제가 봐서는 마을 숲을 넘어서 고을 숲입니다. 이 앞에 옆에도 물이 흐르고 앞에도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르게 되면 유속이 물이 많았을 때는 유속이 빠르고 읍기 마을의 고을의 터를 다치게 됩니다. 사람이 다치게 되고 그것은 유속을 더디게 하려면 만드는 것이 숲입니다. 굉장히 긴 숲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을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양동 마을들이죠. 양반들의 집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의 집들 이것이 마을 안에 같이 있게 됩니다. 마을 안에는 여러 층의 계층의 사람들이 삽니다. 그 다음 이건 해안가죠. 어촌. 우리 마을들은 산촌이 있는가 하면 어촌도 있고 농촌도 있죠. 이런 구별은 산업별 구별입니다. 아까 점촌을 말씀드렸듯이 농촌도 있고 점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이런 거죠. 그 다음 이건 개간대에 나가는 농토를 근거로 하는 그 마을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영광에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비인, 이건 마찬가지죠. 그 다음 넘어갑시다. 다 비슷하죠. 이 하회, 양반들 집들이 보이죠. 하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성씨로 봐서 성씨가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외가 쪽, 처가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성씨가 족쇄가 상하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새로운 마을의 리더로, 지도자가 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성씨. 하회. 물 돌아가는 요것에 마을이 형성되고, 이걸 보존해 나가는 숲이 여기에 이렇게 조성이 되죠. 숲이. 지금 소나무 숲이 남아있죠. 이건 유속을 좀 더디하고 이 마을을 보존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성만 하나 보겠습니다. 성박숲부터. 성주에 있는 읍기를 보존하려고 해요. 성박숲이죠. 성박숲. 수종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부가 남아있는데 성박숲. 마을숲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성주에서 칠곡까지 숲만 해도 제가 조사한 게 10여 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숲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숲이 만들어진 이후에 또 농사를 지으려고 야금야금 들어가서 농토를 확보를 하고 숲을 불태워버리고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럼 요 지도에 보면 이렇게 숲들이 있습니다. 이거 덕산수, 숲이라는 것인데, 이 읍지에 나와 있는 지도에도 이렇게 봉수라든가 하는 것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숲들도 여기에 반하수, 숲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숲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지도에 표현되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마을 숲으로 조성됩니다. 마을 숲은 마을을 다른 적으로부터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차단한 시각을 차단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바람을 몰아오는 바람을 갖다 막는다든가 이런 기능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안에서는 놀이터로 아니면 모임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마을 숲은 여러 용도로 쓰입니다. 그다음 내성천 내성어 찍은 것 같습니다. 이건 들어오는 마을로 들어오게 되는 바람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예천 선몽대죠. 보통 그 선몽대라고 하는 선몽대의 소나무 숲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을 사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마을은 여러 이름들로 불려졌습니다. 자연부랑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묶여서 이름을 갖기도 하죠. 촌, 리, 동 여러 이름들. 마을이 형성되는 첫 번째 조건은 자연 조건이죠. 살만한 곳이어야 됩니다. 살만한 곳. 여러분 잘 아는 이중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중환의 택미지에 보면은 어떤 곳이 살만한 곳인가, 지리, 어떤 곳이 땅이 살만한 곳인가 해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 또 물의 형세 혹은 산 모양, 흙빛깔 이런 것들 자연적인 조건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하나 좋아야 될 것이고 생산물들 먹거리가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가, 아무리 수구가 있을 위치에 있고 산세도 좋고 흙색깔도 좋다 하더라도 농업 생산을 할 만한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든가 하는 것이 생리적인 조건으로서 얘기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런 거죠. 사회적인 문제들, 민심, 인심이죠. 사람이 사는 데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 그 동네 못 살겠더라 하는 것이 자연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서 민심이 험악한 것, 이런 것들이 피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결국 이중환의 얘기는, 조선시대 이중환의 얘기는 오늘날 우리 얘기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조건들은 달라졌죠. 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수성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삶을 유지하는 것인가, 내 생산활동하는 것인가, 내 직장이 있는 것인가, 농토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주거, 거주하는 목적으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가, 나는 어떤 조건 때문에 이곳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 이유,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에요.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마땅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사회 환경 때문에 마을도 생깁니다.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간단히 한두 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 같은 것도 있죠. 서원이 있으면 원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원대동, 원촌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은 서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역원이 있는 경우도, 역천제 이런 것도 있고, 교촌이 있죠. 교촌 혹은 교동. 교동은 우리는 익숙한 용어일 겁니다. 통닭 파시는데 잘 알겠지만 통닭 때문에 생긴 이름은 아닙니다. 그것은 향교가 있을 경우에 향교의 인근의 마을들이 교촌이라고 부릅니다. 동으로 쓰게 되면 교동이 되게 되는 거죠. 아주 특이하게는 사하촌 같은 것도 있죠. 사하촌. 절 밑에 있는 동네. 절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촌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어역촌. 범어역촌은 역 때문에 생긴 그런 마을들이죠. 또 하나 우리 관심 중에 하나는 그런 마을 가운데서는 혈연적 관계가 상당히 강한 밀접한 그런 마을들이 생깁니다. 정적마을, 종전에 있어서 동족마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혈연적 관계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혈연적 관계가 굉장히 강해요. 같이 뭉쳐서 살아요. 암흑의 특정성 시대로. 그런 마을들이 많이 생깁니다.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이것 중에 하나가, 하나는, 언제 말씀드렸듯이 종법사상 같은 거죠. 종법사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조선시대에 와서 가부장적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 기준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사람들이, 혈연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중심되는 종이 있고, 거기에 지손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종갓집이 있죠, 종갓집. 그야말로. 왕실에 있어서 종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실을 구성을 하지 않아요. 그 중에 특별한 사람.
상속한 사람들이 종실을 구성하죠. 그 사람이 대대로 왕을 해요. 그 종실을 바쳐준 것은 그 왕만이 아닙니다. 지차, 자손들, 같이 있는 대군들,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것이죠. 일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가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종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그쪽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조선 중후기 이후에 가서 바뀌면서 그 배경이 됐던 게 족보를 만들게 되고, 족보가 오래됐다고 얘기하지만 족보가 많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 정기 이후입니다. 족보 정리하는 법들이 개발이 되고 남자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사라든가 경제적인 상속들이 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사는 종전에 있어서 이 단독 봉사,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연회 봉사죠.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장자 중심의 봉사 쪽으로, 제사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재산권에 있어의 상속권도 근본에서부터 형제들 간에, 형제 자매가 그야말로 고르게 나눈 부분에서 장자 중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사회적인 조건들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고, 가정적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남자, 남계, 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사회였는가?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노계, 아니면 양측적, 부계와 모계 양측이 중시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고려시대의 재산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간의 균분상속이었었고, 조선 전기까지 제사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이 윤회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야 됐었던 것이죠. 자식 하나에게 재산 넘겨줄 경우에 재산 놓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가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거주율의 변동입니다. 거주율. 거주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고려까지의 거주율이라는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계 쪽에 있어서의 거주한 장소를 따라가는 것이 거주율의 일반적인 것이었다.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해도 여섯 쪽의 집마당을 빌려서 하게 되는 것이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처가에서 사는 것이고, 분가할 경우도 처가의 동네에 가까운 곳에서 사는 것이고 하는 것이 거주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거주율이 점차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이 우리가 16세기, 17세기 경상도 지역에 있어서 마을 형성에 있어서 외가 쪽 아니면 처가 쪽 마을에 가서 족쇄를 이루게 되고 성씨가 주요 성씨로 등장하는 배경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왜 처가에 갔을까? 그들은 왜 외가에 가서 성장을 하고 거기서 땅을 일구고 그곳에 중요한 성씨로 성장했을까? 그것은 고려 이래부터 내려오는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도 이상했던 것이 아니에요. 처갓집에 가서 사는 것, 외가에 사는 것 하나도 이상했던 게 아니에요. 율곡에 어렸을 때 보면 내내 외할머니 강릉에 가서 살죠. 강릉의 오죽헌에 가서 착각하는 것은 그것이 신시집이라고 또 생각하죠. 사임당 신시 쪽이니까. 아닙니다. 그쪽에서도 외가 쪽, 권씨 쪽입니다. 권씨 쪽. 그 문화적 그쪽이. 착각하죠. 이거 율곡 집안 거네. 아니면 최소한 사임당 신시 거네. 아닙니다. 권씨 거네. 왜 소유를 다투는 문제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이요. 율곡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처하고 인사 왔을 때 성주에, 장인이 성주에 수령으로 와 있었으니까 인사하러 오지요. 나중에 형님이 돌아가시고 형수를 모시고 그 조카들을 데리고 가서 살았던 해주는 자신의 처갓집입니다. 하나도 이상했던 게 아니죠. 변화해가는 거예요. 조선 정기에서 중기도 넘어가면서. 근데 그 변화의 과정에서 마을 형성에 남자들이 남계의 중심이 되고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새로운 마을 조성에 있어서 그들 중심으로 혈연적 관계가 깊은 마을들이 형성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마을 안에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들인데 오늘 조직 전체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만한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반들의 조직도 있고 일반 농민들의 조직도 있습니다. 또 국가가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들도 있죠. 흔히 얘기하는 통조라든가 감거라든가 이적 뭐 이런 것들이 국가 통치에 필요해서 세금 걷기 위해서 혹은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들이고, 양반들은 스스로 향유회라든가 향약이라든가 이런 데 참석을 하고, 일반 농민들도 향약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향약이 다 같이 참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제지사적 양반들만 하는 향약도 있어요. 일반 농민들만 하는 향약, 그건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일반 농민들은 개는 각종의 개를 많이 참여하고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양반들도 개를 만들죠. 농민들이 하는 개들은 되게 공동 노동력을 부조하기 위한 상호 부조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많아요. 둘의 노동력 부조죠. 이거 수천 년 된 거 아닙니다. 가끔 오래됐다고 하고 수천 년 됐다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조선 후기 농사 방법이 달라지면서 집약적으로 단시간 내 노동력을 투입하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던 것이 두레와 같은 것들이죠. 농법이 다르면 그 두레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마을의 모습이었고, 아까 얘기 나왔지만 범어역천의 경우에 규모라든가 하는 걸 보니까 호수가 한 200여 호입니다. 범어역천에게 작지 않은 호수죠. 200여 호라고 하는 거 212호인데 영리가 89명이었으니까 만만치 않게 큰 역이었습니다. 관리해야 될 말들 그리고 역둔토 이런 것들이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역을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해해주는 복호, 이것은 면제입니다. 이러이러한 정도는 좀 면제해 주자는, 그것도 규모가 다른 마을보다는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마을에는 동제와 같은 것이 있었어요. 동제, 마을 제사죠. 마을 제사가 있어가지고 마을의 풍요를 그리고 안녕을,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빌죠. 이 동제라고 하는 것은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을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모든 과정에도 같이 하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거기서 중요한 회의를 열기도 해요. 마을의 일들을 결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동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의를 할 때는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하고 정서를 공유한다. 그것이 동제였었다는 거죠. 그것이 산 꼭대기에서 산천제하고 같이 하고, 아니면 마을 제사라고 하네, 상, 하루나무 두 가지 제사를 지내는 간에, 상당과 하당을 가지고 있던 간에,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그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을 사람들의 다른 마을 사람들과 차별되는 것, 구별되는 것, 다시 얘기하면 마을 사람들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일, 이게 동제죠. 동제를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동제가 우리 지역에서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관동에 있었던, 우리가 고산농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동제 알지 않습니까? 그 동제는 뭐예요? 고산농악이 알려진 그 동제는 지금 대환동으로 바뀌었지만 내환동의 동제였었던 거죠. 거기서 쓰던 음악이었었죠. 그래서 보통 정월 대보로 동제를 지내고 뒤에 풍물을 같이 하고, 또 이 고산농악에서 보는 것은 함께 놀이들을 하죠. 여러 놀이들. 5마을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 놀이들을 하고 있고, 또 옥수동의 경우에는 초랑 가지고 판국 이런 것들이 벌어지죠. 옥수동의 경우에는 초사흘달부터 벌어지는데, 초사흘달부터 해서 보름에 지신밟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지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마을살이를 하면서 공동의 자연신앙, 그것은 단순히 안녕만 비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길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성구에는 많은 종족마을들이 있지만 확인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보고서에 나온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기록되어 있는 성씨들은 있는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확인이 필요한 거지만 소개로 하자면 가천동의 아산장시라든가 이런 경우, 또 각계골, 만천동 각계골의 동래장시라든가 지장골, 능성굿이라든가 뭐 이런 성씨들이 눈에 띄어지고, 그리고 대성으로서 알려져 있는 달성섭씨라든가 합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종족마을을 구성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봤었던 범어동 역천의 경우에 있어서 인동장씨가 기록상 나옵니다. 이들이 어느 시기부터 어느 규모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등장하고, 상동 쪽에는 진씨하고 손씨, 손씨의 경우에는 안동 손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조선시대 표현은 일직입니다. 일직 손씨. 모당 이쪽 집안이죠. 그 중동에도 경주이씨라든가 추계추씨라든가 경주최씨, 초계변씨 이런 성씨들이 있었고, 또 저쪽 경산 쪽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성동 쪽에 인천최씨, 청주최, 정씨 이런 성씨들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일시적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범물동의 그 진박골 쪽에 피난처로 선택을 해가지고 경주, 전주 최씨 일가들이 살았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들, 구전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문헌 기록이 좀 남아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제가 봐서는 지산동의 중화양씨죠. 중화라고 표현되어 있는 고을 이름인데, 중화양씨가 여기에 종족마을을 이뤘던 것으로 저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양이지라고 하는 분은 아까 설명했듯이 그 사람은 초갑적인 울산에 가서 살게 되고 거기에 묘가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양배선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여기 옥산 김씨, 파동에 있었던, 지금의 파동이죠. 옥산 김씨하고 결혼해서 그 뒤에 그 아들이라든가 하는 분들을 찾아보니까 묘들이 이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 그 아들께로 3대, 4대를 내려가면서 대구 인근의 곳곳에서 그 묘를 사용하는 걸 봐가지고 아마 중화양 씨가 이 지산동 지역에 일정하게 족쇄를 이루면서 살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수성은 신도시가 아닙니다. 수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새로운 도시 이렇게 생각하죠. 신도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미 오래전부터 도시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같이 살았죠.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에서 수성에 살던 사람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아까 인구, 장시 여러 가지 것도 살펴봤지만 그것이 수성입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특징 중에 하나, 지난 시간에 수성에 살던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었었다. 어떻게 함께 살 것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한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관 고맙습니다.